참석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Thank you everyone for being here for today. Now 그리고 let's move 오늘 to the 함께해 special 주셔서 다시 한번 session, like 감사합니다. 자, intangible 그러면 cultural 이어서 heritage. 특별 세션을 So 진행하겠습니다. as a round table, 제목은 나는 무형 we 유산이 will have a thorough 좋다입니다. discussion 라운드 with 테이블 experts who are 세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working in ICH 되겠는데 or ICH related 무형 field. 유산 그리고 무형 유산 So as a 관련된 moderator, 전문가분들과 Professor 함께 Dong-hwan 이야기를 Yu 나눠보도록 from 하겠습니다. Konkuk University, 좌장으로 건국대학교 and the 유동환 six panelists 교수님께서 진행을 will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join this 여섯 session 분의 and having 토론자께서 presents. 본 세션에서 다양한 말씀을 Professor 해주실 Yu, I will 예정이십니다. move to the microphone. 자, to the 그러면 The 유동환 floor is yours. 교수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의 유동환입니다. 2년 전에는 기지시 줄다리기 현장에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줌으로 뵙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1시간 동안 6명의 패널들과 함께 내가 본 무형유산, 내가 본 줄다리기를 주제로 아주 진솔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먼저 각자 6분의 패널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각자 자기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균 교수님, 고대영 선생님, 윤동환 선생님, 김성현 선생님, 문현우 선생님, 서정원 선생님 순서로 간략하게 본인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근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스튜디오에 나왔고요. 동아대학교의 김영근이고요. 전공은 고비문학과. 네. 네, 소리를 조금. 네, 예. 네, 됐습니다. 네네. 네. 다시 해주셔도 됩니다. 예. 네, 저는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동아대학교의 김형근이라고 합니다. 주전공은 구비문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또 세부적으로 민속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고대영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당진시청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고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동환 교수님.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전북대학교 무형문화연구소에 있는 윤동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김성현 사무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 중구문화원 사무국장에 근무하고 있고 또한 울산 마드축제 총감독으로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문현우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도 동부공동에 음향 상태가 불량하여 통역 제공이 어렵습니다. 에서 아리랑 스쿨하는 전통예술 아카데미로 운영하다가 2020년도 피버팅해서 지금 취미예술 활동을 위해 온라인 취미예술 OTT 플랫폼 문카데미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문현우라고 합니다. 네, 문현우 선생님 아마도 저희 중에서 제일 젊고 멋지실 텐데 예, 보여주십시오.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서정원 부소장님. 네, 소개받은 서종원입니다. 이런 기회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6분 반갑고 모두 현장과 학교에서 무형유산에 대한 열정으로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대화를 나누기 전에 내가 본 줄다리기라고 하는 저희가 지금 받은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줄다리기와의 첫 인연 그리고 감동적인 경험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울산의 줄다리기 축제 마두이 축제를 오랫동안 담당해 오신 김성현 총감독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큰 줄다리기는 한 20년 전에 창녕 3일 문화제의 영산 줄당기기를 처음에 접했었고요. 제가 감동적으로 이렇게 경험했던 것은 한 2013년도쯤입니다. 그때 당진의 기시시 줄당기기 할 때 현장에 와서 지켜봤었는데 한 500여 미터 되는 거리를 참여하는 주민들이 직접 이렇게 줄을 당기고 현장에 그 행사장에 오는 모습을 보고 과연 그 줄을 당기고 이렇게 행사장까지 올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동부 서부 대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행사장에 오는 모습 그리고 중간에
막걸리와 멸치를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오는 모습이 지역의 우리 공동체 놀이를 대하는 게 감동적인 모습을 그때 한번 지켜보았습니다. 네, 김성현 선생님이 그 기지시 줄다리기를 와의 경험을 이렇게 좋게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고대영 선생님이 어떤 줄다리기와의 첫 경험 내지는 매력적인 경험이 있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저는 뭐 앞에 김성현 선생님이 기지 줄다리기 말씀을 하셔서 다른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처음 만난 것도 저도 당연히 기지 줄다리기입니다. 기지 줄다리기 같은 경우 그 처음에 기지시라는 이름도 되게 생소하고 갑자기 업무를 맡는데 줄다리기를 맡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학예영사들이 줄다리기 업무를 맡는 경우는 되게 드물거든요. 그래서 되게 생소했었는데, 또 재밌었던 게 이제 그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발령이 좀 늦게 났습니다. 발령이 나기 전에 근데 기시 줄다리기 좀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지금도 전시되고 있는 그 큰 줄을 이제 전시하고 있는 그 줄을 만드는 일을 한번 그 발령이 나고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해보면 어떻겠냐 해서 그날 같이 와서 같이 줄을 한번 만들어 봤었거든요. 만들다 보니까 또 애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10년 이상 이제 그쪽 줄다리기 업무를 계속 하게 되는 그런 또 시작이 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랜 인연이 되셨군요. 예. 자, 한 분만 더, 김영근 선생님은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기지시 줄다리기에 관한 이렇게 조감과 관련된 연구를 하셨던데, 선생님은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한국인은 누구나 줄다리기가 익숙합니다. 첫 만남은 당연히 국민학교 때 운동회에서 만났던 줄다리기입니다. 그때는 스포츠 줄다리기 유형이겠죠. 시간이 흘러서 제가 대학교 때 연애를 한참 열심히 하던 끝에 이하여대의 여친을 만났습니다. 이 이하여대에서는 영산 줄다리기를 더 열심히 전승을 하던 학교였죠. 그래서 그 친구의 축제에 노력봉사를 가서 열심히 영산 줄다리기를 당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2006년도입니다. 유동환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코리아 루트에 그때 한참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 업체가 기지시 줄다리기에 국가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전 과정들을, 그래서 줄을 꼬고 만들고 뭐 이런 과정의 전체 부분을 또 한 차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2006년부터 이제 기지시 줄다리기와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예. 세 분 선생님 모두 아주 깊은 인연이 있으신 걸로, 예. 그 나머지 선생님들도 다 말씀을 듣고 싶지만, 선생님들 양해해 주실 게 이제 저희가 허락된 시간이 60분이고 6분의 패널을 모셔서 짧게 미리 드린 주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이야기를 듣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앞에 심포지움 주제를 제가 이렇게 쭉 들었는데요. 전체 주제가 지속 가능성을 위한 아시아 전통 줄다리기 활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큰 주제로 하면서 우리가 좀 자유로운 논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무형유산, 그리고 그 무형유산의 하나인 줄다리기가 대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무형유산 일반의 매력을 김영근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무형유산의 하나인 줄다리기의 매력을 중심으로 윤동환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근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화유산에 뭐 여러 카테고리가 있겠지만 가장 전형적으로는 유형 무형문화, 그다음에 무형문화, 그다음에 환경문화 이렇게 대별될 겁니다. 이 무형유산은 영어로 intangible heritag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상을 갖추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tangible heritage인 유형문화와 큰 구별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무형문화를 인식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tangible로 컨버팅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형유산 그 자체를 우리는 볼 수 없고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컨버팅하는 작업, 이른바 표현의 수단 내지는 퍼포밍, 연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무형유산은 유형문화유산과도 이렇게 입체적으로 맞물리면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현장에서 퍼포밍 내지는 익스프레션이 되어야지만 감지 가능하다. 그래서 현장에서 감지 가능한 퍼포밍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현장과 현재 여기 이곳의 영향에 따라서 뭐랄까요, 변화가 다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 무형문화제도가 그간은 이제 원형 논리에 있어서 이렇게 변해가는 현장의 라이브에 변화가는 것을 조금은 뭐랄까요, 고정화, 획일화시킨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원형에서 전형 개념으로 바뀌면서 이런 것들이 좀 유연화되면서 이제는 현장에서 자꾸자꾸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들도 문화의 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긍정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무형문화유산의 매력, 변화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 그래서 살아있음이라고 저는 정의해 보겠습니다. 네. 무형유산과 관련돼서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사실은 이 매력이 그 무형유산을 바라보는 또는 뭐 무형유산과 관련된 행위들의 여러 가지 뭐 오해와 아니면은 서로 노력과 이런 것들을 전제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좀 무형유산에서 줄다리기 쪽으로 한번 좁혀 들어가 볼까요? 윤동환 선생님. 네, 앞서 김영근 선생님께서 이 무형유산의 특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 줄다리기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집단성과 공동체성이 강조된다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형유산의 범위에 그 공연예술이나 그 전통 기술 등의 그 분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학습을 통해서만 전승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나 다른 여타 지금 공연예술이나 전통 기술 등의 그 무형유산에 비해서 이 공동체성 그리고 집단의 정체성 그리고 이걸 통한 지속성을 부여할 수 있고 공동체 간의 어떤 상호 존중이라든가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부분에서 더욱 그 부합하는 종목이 그 줄다리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네. 이상입니다. 예. 두 분 선생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살아있음, 어떤 가변성을 전제하고 있고, 그리고 집단에 의한 공동체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게 전승성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걸로 보입니다. 예. 저기 그 다른 선생님들 중에 줄다리기의 매력과 관련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실 분이 있으시면은 어떠세요? 예. 김성현 선생님 어떠십니까? 예. 앞에 두 분께서 좋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좀 더 뒤에서 더 보충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매력적인데 실제로 무형유산의 현장에서 보면 생각보다 이렇게 확산시키고 활용하고 학습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걸 어떤 의미에서는 뭐 향유할 때도 현대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디지털 매체 사회가 돼 버리다 보니까 조금 어색해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축제 현장에 계신 김성현 선생님 이런 어려움과 연관해서 먼저 말씀을 열어주시면 어떨까요? 예. 예. 저희 축제 현장에서 좀 이렇게 느꼈던 점들을 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아무리 그 맛난 음식도 직접 이렇게 맛을 봐야지만 이것이 음식이 맛이 나오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듯이 우리의 문화의 유산의 가치도 직접 체험하고 이렇게 경험해 봐야지만 그 가치, 그거에 대한 매력을 좀 더 많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체험하고 느끼기까지 가는 그 과정이 사실상 축제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울산 마루의 축제도 축제 참가자들 줄을 당기는 참가자 자체를 이렇게 모집하는데 사실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저희 울산에는 도심 한복판에서 그리고 주요 도로를 막고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를 왜 막느냐 등, 그리고 줄 당기기에 참여하는 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동원된다는 느낌의 이렇게 비판도 있었고, 또한 줄 제작 과정 속에서 이렇게
좀 노가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좀 안 좋은 인식으로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세월 속에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보존회도 이렇게 구성하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줄의 저희 마두에 대한 부분에 고정에 그리고 가치에 대한 부분도 고정도 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 가치에 대한 부분들, 우리 지역의 민속 놀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인식하고 변화를 점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거는 크게 이렇게 큰 변화보다는 작은 변화이고 이제부터 점점 작은 변화가 시작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저 해외 축제 벤치마킹을 하면서 일본의 그 텐진 맞절이나 야마가사 맞절이 그리고 필리핀의 마스카라 페스티벌이고 그리고 푸녹 축제 볼 때 그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가족 공동체 그리고 마을 공동체 분들이 축제에 떠난 그 전에는 좀 이렇게 다른 지역에 떠나가 있더라도 축제 그 기간에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정말 공동체 축제라는 부분들을 발전을 이렇게 해 가야 되는구나 생각을 느꼈습니다. 저희 울산 마두이 큰 줄 당기기도 단오날 진행하는데 저 개인적 바람은 단오날 이렇게 지역에 좀 떠나가 있는 분들도 그날이면은 찾아와서 장롱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마두이 티셔츠, 마두이의 의상을 입고 축제에 참가하는 그래서 진정 지역민들과 가족 공동체 그리고 마을 공동체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이렇게 울산 마두이 줄당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준비하고 그 어려움을 좀 극복하고자 합니다. 네. 마두이 축제는 이런 공동체나 참여하시는 분들의 그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마두이 축제 학교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만 더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도 저희 울산의 시민들이 한 110만 인구가 되는데 그 110만 인구가 지금 마두이에 대한 부분들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한 30%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지역 주민들한테 마두이의 부분들을 알려내는 부분에서 이렇게 시작된 게 마두이 축제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두이 축제학교에 축제를 준비하는 이 동안에 좀 젊은 친구들, 지역 주민들 참가해서 축제를 함께 만들어가는 이 형상의 사전 홍보 단위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그게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 그리고 줄단기 전통의 부분들을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대도시에서 벌어지는 울산 대도시에서 진행하면서 겪으신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당진에서 진행하는 그리고 줄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굉장히 긴 시간을 그 축제를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박물관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고대영 학예연구사님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라는 것 자체가 줄다리기라는 무형유산하고 축제라는 관광적인 요소가 두 개가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무형유산 같은 경우 관광 자원화에 대해 좀 지나친 관광 자원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축제와 어쨌든 간에 이 무형유산 간의 지향점이 약간은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사실 딜레마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본다면 이제 줄다리기라는 것 자체가 그 짧게는 뭐 수십 년, 뭐 길게는 몇백 년 동안 쭉 지역에서 이어져 왔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미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학습이 된 그런 그 쭉 일관된 그 루틴들이 사실을 변화를 주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줄을 갖다 놓고서 뭐 간단한 공연이나 좀 이런 걸 하고서 줄을 당기자 그랬더니 시민분들이 이제 그 잠깐을 못 참으세요. 여기서 하던 방법이 있다 보면 바로 빨리 줄을 당겨야 되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줄다리기 끝나고 나서 뭐 간단한 공연을 넣었는데 줄다리기 끝나고 그동안 항상 집에 가셨거든요. 바로. 그래서 이분들도 바로 가셔요. 공연을 하든 말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새로운 변화를 주면서도 그 과거의 그런 유산 또 과거에 했었던 그런 좀 전통적인 부분을 같이 지켜가는 부분들이 좀 그 고민도 계속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줄다리기가 마을의 이런 공동체의 민속이고 축제다 보니까 이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뭐 단체들, 뭐 축제를 운영하는 주체들, 또 참여하는 주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그런 관계들 이런 것들이 뭐 한 10여 년 이상 이렇게 관련 행사에 참여를 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이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이렇게 모습들과 오버랩되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분은 2010년 전후로부터 인연이 돼서 이 아리랑 유랑단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인 활동 그리고 이 지금 현재는 문카데미 그래서 젊은 분들과의 소통을 전통 문화를 가지고 해주신 문현우 선생님 그 활동 과정에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우리 그동안 교수님과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조금 울리는데요. 예, 예. 아, 그래요? 네, 인터넷 상황이 좀 불안정한 것 같아요. 네, 최대한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우선 교수님과는 10년 전이니까 제가 20대 중반 때 만났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 영역에 있은 지 10년이 들어가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감사하게도 또 물론 형편들과 이제 나이대가 벌써 30대 중반이 되니까 격차가 좀 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전통이라고 하면 청춘과 어떤 우리의 문화유산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에 좀 더 젊은 층이나 청춘 많이 참여한다면 이 전통과 이 콜라보를 잘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아직까지 우리가 유산이라고 하면 천문화나 이제 올드하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친근한 원인과 함께 우리가 좀 현대와 많이 호흡하고 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에서도 보존과 계승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접근하고 있긴 하지만 현 세대와의 어떤 접점이 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저는 큰 문제에서 현대 정도 잘 공감과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기존의 부분을 제가 했던 활동사들을 추천하면서 얘기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선생님 조금 이렇게 끊어져서 저기 한데 뭐 말씀의 요지는 핵심이 이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통문화와 관련된 이런 전승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공공에서 많이 공급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하고의 접점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생기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좀 더 편하고 그다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네. 네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좀 확대해 보면 윤동환 선생님 여러 가지 이렇게 현장 조사 활동이나 교육 활동이나 NGO 활동 많이 하시고 계신데 그랬을 때 좀 더 확장해서 무형유산 유형보다는 무형유산 영역에서 이런 전승 활동이나 활용 활동이나 뭐 현장의 모습들 중에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큰 어려움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네, 문현우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문현우 선생님 얘기를 들었을 때, 특히 현 시대와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냐. 오히려 무형문화 같은 경우 무형문화 유산이라고 해서 이 유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의 현 시대, 현 세대와 이렇게 소통하는 것들이 좀 쉽지 않지 않냐. 그리고 그런 거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매우 공감합니다. 실상, 무형 문화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이제 과거 또는 전통, 그리고, 이런 쪽에,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과거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문현우 선생님이 그 지금 작업을 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무형 문화가 전통보다는 현 시대에 아니면 현 세대에서 또 이렇게 소통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공감을 하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현장에서 좀 가깝게 다가가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네, 이상입니다. 예. 첫 번째 논의할 때 김영근 선생님 말씀하셨던 살아있음과 그다음에 윤동환 선생님 말씀하셨던 전승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현재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논의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변형 가능성, 변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용인하는 문화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 이제 다음 논의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무형유산에 대한 이런 어려움 같은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무형유산의 어떤 그 세부적인 유형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활용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유형별 활용의 모색들 그리고 양상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크게 먼저 이 유네스코의 분류라든가 이런 큰 문제를 김영근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을 열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가무형문화재는 1962년도부터 출발했을 때 전반적으로 4개의 영역 속에서 출발을 하였죠.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공연, 기능 이렇게 2대 분류가 되고 공연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 하면은 공연 종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국악이라든가 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심지어 의례에 속했던 것들도 굿음악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내에서 우리가 바라보았죠. 이것이 점차 확장이 되면서 지금 현재의 모습 꼴을 취한 것이 이른바 2006년도에 무형문화재법이 발효되면서 붙어 있는데 이 무형문화재법이 우리의 자력으로 이렇게 촉발됐다기보다는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카테고리가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이제 뭐랄까요 튜닝을 맞추다 보니까 밸런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제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전통 공연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구비전승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전통 지식이라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의식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능 부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과거의 전통 지식 분야 사실 어업이나 농업이라고 하는 것을 무형유산으로 바라보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관점이. 그런데 어떤 농산물을 짓는 기술 최근에 이제 고려 한국의 인삼의 재배 문화가 이제 문화재로 지정이 됐는데 이걸 지금까지는 양리 식품으로만 우리가 바라보았는데 이 인삼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산에서 자연스럽게 나는 산삼을 채취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인공적으로 재배 가능한 건 대단히 경험가계에서 빚어진 전통의 지식이 결집된 거다. 이런 해석 속에서 이제 이것도 무형유산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관점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과거에 없었던 전통 지식에 대한 분야들이 이제 무형유산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죠. 그 다음에 기존에는 이 오랄 리터레이처 부분, 구비연행이라고 하는 것 또는 언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독립된 카테고리를 취급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언어들이 우리는 사실 탈춤이라든가 무속이라든가 아니면 민요라든가 다른 공연 작품 속에서 자연스럽게 연행되는 요소로서 활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이렇게 지정되지 않았는데 이 카테고리가 오늘날 따로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이제 변화된 확장된 카테고리의 변화 양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5개, 6개의 카테고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이제 본질적인 질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의례는 의례답게, 공연은 공연답게 그래서 각자 유형에 맞는 다음을 이제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만 사실은 활용의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유형에 기속된다기보다는 저는 콘텐츠에 기속된다라고 생각해요. 콘텐츠에 기속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콘텐츠를 무엇으로 개발하느냐 최종 목적지 그러니까
컨슈머가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는 최종 매체의 형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활용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웹이 될 수도 있고 유튜브의 형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오프라인상의 퍼포밍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이니까 사실은 콘텐츠적인 마인드로서 활용을 거꾸로 역산을 해야 되지 만약에 이제 유형을 유형답게 활용하겠다 하면 사실은 너무나 아카데미틱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대중들에겐 재미없고 고루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학자적인 입장에서 유형이 고정이 돼서 유형 자체의 유형 다음을 좀 하다 보면 이제 대중성이 좀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좀 뭐랄까요 대중에 좀 가깝게 가려고 하면 또 역산을 해서 차라리 우리 컨슈머들이 익숙한 매체가 무엇인가 방식이 무엇일까로 역산해 가면서 이것에 어떻게 컨버팅을 시켜나갈 것인가 반대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근 선생님 아주 중요한 지점을 말씀해 주셨네요.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나 그 유네스코의 무형유산 분류 체계, 분류 유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활용 문제를 다룰 때는 향유자 또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콘텐츠 그리고 콘텐츠 안에의 뭐 플랫폼이나 미디어나 환경적인 그런 차이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뭐 마지막 부분에서도 선생님 좀 적극적인 사례나 아시고 계시는 사례를 요 이후에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서정원 부소장님, 제가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했고요. 그 중에서 약간 놀이나 연희나 뭐 이런 방향으로 한번 활용의 이런 양상들이나 의견이 있으시면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서중훈입니다. 워낙에 지금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아이를 비롯해서 성인들까지 이제 무형유산을 가지고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일단 시대마다 대상마다 그 무형문화유산을 생각하는 어떤 생각들이 좀 많이 다르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무형유산의 어떠한 목적, 특히 현 시대에서 무형유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이나 사업, 특히 이제 교육적인 거가 됐던 그런 부분들을 고민할 때 어찌됐든 대상을 충분히 좀 더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 놀이를 가지고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교육을 하고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를 들면 줄다리기를 예를 든다 치면 가장 중요한 게 의외로 아이들이 엄마나 부모가 안 가르쳐주면 이거에 있는지 우리나라 건지 이런 것조차도 잘 모른다는 거죠. 특히 이제 줄다리기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에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그 가치나 어떤 실행적인 어떤 실상들을 좀 쉽게 아이들한테 알려준다는 방향이 좀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만약 이게 어른들이거나 줄다리기를 아는 어른들이라면 좀 더 어른 세대의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적극 무형유산을 통해서 그걸 부분을 좀 보완해주거나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들을 좀 진정하게 지금 시대에서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네. 예. 말씀하신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지적 부분들이 몇 가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를 전래놀이를 활용할 때도 부모님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학교 활동 중에 전통놀이 뭐 줄다리기 정도는 계속 있어 왔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많이 변형되고 없어지니까 이런 환경과 계기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앞에 심포지움 발표를 보니까 교육과정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윤동환 선생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무형유산의 범위에 따라서 이 전승과 활용의 방법은 좀 달리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앞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셨지만 무엇보다도 이 전승자와 그 향유자 그것들을 현 세대와 이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그 향유자와의 간격들을 어떻게 좁히느냐 이것들이 아마 그 활용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활용의 방법은 아니지만 지양해야 될 점들을 좀 그 무형문화유산이 지양해야 될 점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인류 무형유산 그러니까 유네스코에서도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그 문화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공동체 간의 어떤 상호 존중 부분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앞으로 지속하는 발전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활용의 문제들을 생각한다면 활용의 차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 선생님, 그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공동체라고 하는 키워드가 무형유산과 연결돼서 이렇게 활용의 문제를 접근한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더 좀 고민해 봐야 될까요? 예, 실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승자와 향유자의 계리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의 그 자본주의화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건 아닙니다. 실상 그 줄다리기 보존회가 있고 그 줄다리기 보존회가 속한 그 마을 또는 지역이 있다는 거죠. 실상 그 줄다리기라고 하는 것들은 그 울산 마두이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연 공동체가 모두 참여했던 그리고 그것들을 그 지연 공동체가 참여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참여해서 그것들 통해서 공동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의 목표를 찾아갔다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전승자와 향유자가 이렇게 구분되다 보니까 이것들을 좁혀가는 방법들 그리고 그 공동체에 대한 그 무형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지향점들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공동체 간 상호 존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조된다면 오히려 이런 그 자꾸 지금 이렇게 전승자, 향유자 이렇게 구분되는 것들을 간격을 좀 좁혀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네네. 예, 감사합니다. 문현우 대표님, 지금 현재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연구자 입장이 아니라 네. 활용을 일종의 이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모델로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유형들을 관찰하게 되지 않습니까? 전통 문화 속에서. 네. 이제 그랬을 때 어떤 양상들, 이 밖에서 봤을 때의 이런 활용의 양상 내지는 뭐 앞에서 얘기했던 무형유산의 각각 매력에 따라서 다른 활용들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 대표님 의견이 있으시면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산이라고 하면 계승과 보존에 치우쳐 있는데요. 현 세대에게 이제 외면당하면 결국 이 무형유산의 미래는 밝다고 볼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 공공의 지원이 이루어져야지만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현 세대가 이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제 문화적 오락거리들을 이제 만드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힌트를 인구학자 이제 서울대 조용태 교수님의 책 정해진 미래 이 시장의 기회라는 책에서 많이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뭐 렉시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10대가 결국 향유했던 그 문화가 10년 뒤에 20대가 되고 20년 뒤에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됐을 때 이게 자연 전승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20대, 10대 때 즐겼던 스타크래프트를 결국에는 30대, 40대가 돼도 즐기고 있는 이 문화가 어떻게 보면 이 게임도 자연 전승이 되는 것처럼 이 인구학적으로 봤을 때 자꾸 도시화가 되고 혼족이 2030년도에는 700만 명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면 이 공동체 정신이 드러나고 있는 이 줄다리기에서
자꾸 이러한 세태를 반영하지 않고 계속 지역에서만 어른들의 문화로 자리 잡는다면 이 문화가 과연 전승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까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그 교수님 제가 했던 그 사례들, 대중화 사례들을 좀 지금 이야기해도 되는 건가요? 뭐 바로 연결하셔도 됩니다. 네네. 예. 아, 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대 중후반이 됐을 때 이 문화기획사를 처음에 창업을 하고 나서 결국 이 재미라는 요소가 이 전통에 없다 보니까 재미있게 이 전통놀이를 풀어보자. 그래서 신촌에 한번 가봤더니 그 당시 이제 코로나 전이다 보니까 다들 이제 술도 밤늦게까지 먹고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누워있고 이렇게 구토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왜 우리 청춘들은 저렇게 청춘의 활력을 술 취하고 이렇게 탕진하는 것일까? 같은 청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술 먹지 않으면 뭘 하나 보니까 또 롤이라는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PC방에 가서 롤 챔피언십을 하고 있길래 챔피언십을 즐기고 있길래 우리도 그러면 전통놀이를 활용해보자 해서 술 취한 청춘이 아니라 유치한 청춘이 돼보자 해서 유세 취한 청춘들 윷놀이 챔피언십을 기획을 했던 거죠. 그래서 5년 동안 윷놀이 챔피언십을 하면서 정말 전국에 있는 청춘들이 막 이제 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에 모여가지고 대회를 이제 성공적으로 마치는 과정을 보면서 아, 이게 청춘들이 전통놀이가 재미없어서 정말 고리타분한 올드해서 이걸 향유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주는 판을 까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구나. 정말 단순한 요소로 그냥 윷놀이라는 본질은 이 줄다리기라는 본질은 우리는 그대로 유지한 채 포장만 좀 재미있게 풀이하는 거죠. 뭐 예컨대 저희 같은 경우는 베스트 드레서를 뽑으니까 막 옷을 입고 오고 또 윤 머리를 마스크로 만들어 오고 이런 작은 요소 하나에도 청춘들이 즐기는 모습들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대중화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줄다리기라고 하면 요즘에 유튜브만 좀 들어가 보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헬스족들이 많은데 자기 몸 가꾸는데 굉장히 자신들의 시간을 많이 쏟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줄다리기를 하면 어떤 근육을 발달시켜서 어떠한 모델로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줄다리기를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뭐 줄다리기 몸짱 테스트라든지 콘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된다면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는 것보다 더 그들이 향유하면서 자연스럽게 계승되는 또 한편에서의 발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연구자들이 하는 그런 계승과 보존의 발전도 있지만 또 향유하고 즐기는 보존의 발전 이런 투트랙 전략을 이게 같이 병행된다면 저는 앞으로의 전통놀이도 계속 향유되고 즐길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 네. 문 선생님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문화 향유가 그 뭐 아시는 것처럼 아까 윷놀이에서 얘기한 것처럼 줄다리기가 꼭 승부를 내는 데가 목적이 아니고 그 중간에 참여하면서 뽐내기도 하고 네. 그 안에서 나타나는 소리가 어떤 감성을 건드리기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향유의 표본이 되잖아요. 어른들이 보면 ASMR 듣는 게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소비들과 양상이 좀 만나는 게 좀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같이 해보게 됩니다. 예. 자,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그러면 이제 완전히 활용의 끝에 서서 대중화시키고 그리고 이런 무형유산과 줄다리기를 세계화시키는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 줄다리기 어린이 교재도 만드시고 서정원 부소장님께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사랑해야 그리고 세계인들이 사랑해야 줄다리기나 이 무형유산이 오랫동안 전승되고 그럴 텐데 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이런 대중화 문제를 고민한다 그러면 좀 더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가 지금 7살, 뭐 10살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가끔가다 이제 유치원 원장님께서 아이들 놀이 체험을 좀 해달라고 하는 의뢰가 좀 가끔가다 옵니다. 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어린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귀지씨 줄다리기를 비롯해서 영산 지금 최근에 이제 절기따라 놀이따라라는 워크북을 도봉문화원 제가 이제 저기 몸담고 있는 곳에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좀 느꼈던 부분들이 하나가 이제 이 무형유산이라는 어떤 전승 주체자들이 교육을 할 때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교육을 하는 어떤 두 가지 구분이 나눠지다 보니까 이 두 사이가 간격이 너무 큰 거예요. 특히 이제 줄다리기를 아무리 이제 단순히 이렇게 당기고 놀이에만 치우칠 게 아니라 이 교육하는 사람들이 어떤 가치나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좀 알려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유아교육 지역의 측면에서 보니까 동국대나 덕성여대 이제 그 교수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 하나는 자기들도 모르는 거죠. 이제 무형유산의 어떤 다양한 어떤 내용들을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알려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육자들은 그걸 현장에서 교육을 못하는 어떤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대중화조차 고민하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당장에는 좀 다양한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좀 쉽고 아까 그 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밌게 어떤 다가가는 어떤 노력들이 좀 현장에서 좀 필요하고 정책적으로도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지금 육아정책연구소라고 지금 인문사회연구소 산하 회의를 하다 보면서 느끼는 부분들도 그분들조차도 아 놀이가 다 좋아는 알지만 놀이에 뭐가 좋아? 어떤 놀이를 활용해? 이런 고민들은 솔직히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형유산도 어떤 그런 적극적으로 좀 쉽게 알리는 작업들을 좀 많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선생님 어린이 교재 만들어 보셨으니까 어린이 교재를 만들 때 어떤 지점을 그 좀 더 강조하고 아이디어로 좀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조금 더 보태주시면 어떨까요? 네, 전통적인 소재를 교재로 만드는데 뭐 문화재 활용 요새 사업도 많고 뭐 이런데 뭐 키트도 많이 만들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서 좀 보탬을 주시면 어떨까요? 예. 네,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방금 사회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인데요. 전통적인 요소를 전혀 배제는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까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생각에는 문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추구하는 방향에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좀 전통적인 것들 완전히 배제를 하지 말고 좀 현대적으로 아이들이 좀 재밌는 요소를 적극 반영한 건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놀이책에 넣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잠자리 잡기 어린 시절에 해왔던 그런 놀이를 지금은 이제 우리는 어릴 때 그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대나무를 씌워서 거미줄로 이렇게 잡고 놀았지만 그런 놀이들 좀 더 놀이나 노래적으로 현대적으로 좀 더 다양한 소재를 달리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어떤 방법들이나 어떤 좀 더 컬러풀하게 만든다든지 하여튼 그러면서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는 어떤 노력들이 좀 많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김영근 선생님 아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향유자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중화 방안을 한번 제시해 본다면 어떨까요? 네, 그 유동환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질문은 이제 대중화 방식일 텐데요. 이 뭐랄까요? 이 우리 전통이 워낙이 이제 쪼그라들고 또 대중에 외면당하면서 전승이 소멸까지 이르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이제 대중화 방식 활용성인데 한번 저는 또 반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의학에서는 우리가 총체적으로 이렇게 다루지 않습니까?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그 국소 부위만 가리는 게. 그럼 이 우리의 무형유산, 이 전통의 문화들이 무엇일까? 이 시대에 살아나고 이 우리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총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결국은 줄다리기를 예를 들면 줄다리기는 사람이 없으면 끝나는 문화거든요. 근데 다 도시로 이주하고 사람이 남아있지도 않는데 줄을 들겠습니까? 지금 이제 줄다리기 모든 단체들의 문제가 뭐냐면 줄을 겨우 꼬아요. 그 다음에 줄을 날라야 되는데 줄을 날릴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애들을 동원합니다. 애들마저도 동원하지 못하면 이제 포크레인으로 이제 끌고 가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몸으로써 땀을 흘려가면서 고작 2m 옮기는데 반나절 지나가고 이런 문화가 실제인데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결국은 사람이 만드는 문화는 사람이 없으면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면
이거는 문화의 정책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 분권의 정책, 지방 자치단체. 그러니까 문화의 문제는 문화만으로 솔루션 할 수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솔루션들을 찾으려고 한다면 사실 아까 이제 문현우 대표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이거는 을길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왜 사람들이 외면하지 않는가, 기획자가 만들지 않는다. 을길이 이렇게 싸우는데 사실은 시장에서는 시장을 조성하는 시장 조성자가 있어요. 이 조성자의 공정한 게임의 룰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자랑스러운 BTS를 보유한 나라잖아요. 이게 역설적으로는 대단히 전통 문화에는 취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BTS가 뜨다 보니까 마치 전통 문화도 저들과 똑같은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인식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를테면 지역 축제에서 지역 축제 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짤 것인가, 이런 연예인들 들어와서 인기 구가하는 것이 쉬운 얘기잖아요. 어떻게 똑같이 경쟁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정하려면 결국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과 미디어로 시스템을 바꿔놓지 않으면은 이거는 기울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같아야 된다. 대중화, 이 대중매체하고 똑같아야 된다라는 망상을 버리는 게 저는 첫 번째 솔루션일 것 같아요. 너무나 과도한 욕심이죠. 어떻게 전통문화가 대중문화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근데 되게 가욕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일까 또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얽혀져 있는 시스템적인 문제도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럼 이제 내가 연구를 하는 입장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로 있다. 그럼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결국 이제 문화 콘텐츠가 이제 도입되면서 우리 인문학 쪽이 이제 좀 나름대로 이제 사회에 필요한 실용 학문으로서 우리가 설득을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자들도 문화 콘텐츠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학자들은 비즈니스용으로 B2B를 했습니다.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그러니까 소비자인 대중을 직접 만나기보다는 이 소비자에게 최종 물건을 만드는 중간 단계의 어떤 프로듀서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었지, B2B를 했던 것이지 B2C 커스터머를 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문화 콘텐츠가 지향하는 것은 우리 학자가 됐든 똑똑한 프로듀서가 됐든 간에 원촌 소스를 이해한 가운데 문화 콘텐츠화할 수 있는 이 컨버팅하는 것까지의 이해를 가진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이제 문화 콘텐츠 교육의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원촌 소스만 알고 예전에는 가공만 했단 말이죠. 근데 원촌 소스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절대 가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원촌 소스가 너무나 거칠어요. 이 나이브하단 말이죠. 이것을 컨버팅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방법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방법론이 아니라 실천의 문제인 거죠. 쉽게 풀어가면 우리 너무 어렵게 써요. 논문을 너무 어렵게 쓴단 말이죠. 그들만의 리그. 우리 연구한 거 연구자들만 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연구를 하되 이것이 최종 커스터머를 노력한다면 좀 더 대중적인 저술로서 많이.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너무나 논문 중심주의로 빠져 있는데 이 글쓰기를 쉽게 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논문의 글쓰기를 쉽게 가져간다. 그 다음에 대중저술을 늘려나간다. 이런 실천적인 행동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 한 가지하고 이제 교육자, 문화 콘텐츠 마인드라고 했다면 요즘 문화 콘텐츠 학과, 유동환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이렇게 해보지만 문화 콘텐츠는 원천 소스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절대 컨버팅과 매니지먼트로 커버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은 역사나 국문학 베이스를 가진 사람이 문화 콘텐츠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계 전공으로 활용해야 되는 전공이 이제 문화 콘텐츠 전공을 만들어 버리면 이거는 정말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제 섹터 내에서 이제 우리 섹터 이제 국문과나 이런 데서는 너무나 아카데미틱하다 한다고 한다면 점차 이 교육이 어떻게 쓰일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비문학을 가르쳐요. 민속학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항상 가르치면 이것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콘텐츠 만들기를 해봅니다. 설화가 있다. 그래, 설화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콘텐츠에 할 때 뭘로 만들 것인가? 그걸 ASMR의 포맷으로 만들 사람 만들고, 아니면 캐릭터 툰으로, 웹툰으로 만들 사람 만들어 보고, 아니면 이것을 설정을 해서, 설정을 할 때 시나리오를 짤 때는 그 인물 그대로 가져오면 활용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스토리 라인을 네, 가져와서. 선생님. 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게 총 시간이 제한이 있어서 네. 한 1분 이내에 좀 요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한 활용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론이기보다는 실천론일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시스템을 바꾸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로부터 출발해서 바꿀 수 있는 방향은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제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말씀 중에 이제 대중화라고 하는 걸 현대 문화, 현대 대중문화와의 눈높이를 똑같이 맞추는 그런 전략보다는 기준점의 수정이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매개자를 양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원형에 대한 이해가 확실해야 그다음에 이제 활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은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고대영 선생님, 예, 최종적으로 기지시 줄다리기가 이게 인류 무형유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중화를 넘어서 세계화를 가려면 현장에 계시기도 하고 공부도 하시고 계시니까 이걸 어떤 방향에서 이런 고민들을 앞으로 풀어가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뭐 앞에 우리 김영국 교수님이 너무 멋있게 말씀 잘해주셔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데요. 예, 일단 저는 그 현장에서 입장에서 일단은 기지줄다리기는 과감하게 기지줄다리기를 버리는 게 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지줄다리기 분들이 다른 지역 줄다리기 가면 우리 줄이 더 커, 우리가 더 사람이 많이 와, 이런 그 뭔가에 좀 이렇게 비교를 하고 우위를 가지려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세계 속에서 그런 과정을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참 이제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가는 거지, 뭐 사람이 많이 모여서 더 좋고 뭐 사람이 적어서 더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뭐 단순한 그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그런 국가들, 다양한 지역의 줄다리기들과 함께 가는 것이 그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지 줄다리기 쪽에서도 이제 이런 뭐 한국 전통 줄다리기 그 전승단체들 연합회라든지 이런 다양한 단체들이나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줄다리기라는 그 하나만 우리 줄다리기가 최고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이 줄다리기를 통해서 문화 다양성을 또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형태도 다르고 여러 가지 모습도 다르지만 그 모두 다 그런 그 지향점이라든지 그 가치관은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함께 가는 것이 답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다양한 나라들과 다양한 줄다리기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답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보존의 분들과 함께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예, 6분의 말씀을 충분히, 그리고 같이 줄다리기를 하고 막걸리 통을 앞에 놓고 밤새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벌써 1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의 논의는 마무리되지만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 포함해서 무형유산과 그리고 줄다리기에 대한 애정과 그리고 좀 적극적인 고민, 고대영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형유산을 버리면 무형유산이 살아날 수 있는 길도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고요. 지금 주제에서 얘기한 내가 본 줄다리기, 선생님들이 고민했던 이 줄다리기가 모든 국민이 사랑하는 줄다리기가 되길 바라면서 전체적으로 참여해 주신 패널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준비해 주신 모든 스태프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사회자 서진영 선생님, 예, 마이크 받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Thank you very much, Professor, and all the 네,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여기 계신 모든 패널 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1시간 동안 토론을 진행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저도 정말 많은 배움을 얻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비판적인 시각에서도 많은 토론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거시적으로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제 그 줄다리기의 미래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2021년 줄다리기의 지속 가능성
확장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의 첫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내일 다시 뵙게 될 예정인데요. 역시 한국 시간으로 오후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